사라진 집문서. 집문서를 들고 나간 아들이 돌아오지 않았다. 텅 빈 서랍과 사라진 서류 앞에서 노부부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70년을 살아온 박철수 할아버지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의문만 맴돌고 있었다. 내가 평생 믿고 살아온 아들이 정말 나를 버린 것일까? 안녕하세요. 저는 박철수입니다. 올해 75세. 아내 영자와 함께 50년을 살아왔어요. 아내는 72세고요. 우리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큰아들 민수는 52세, 둘째 민호는 49세, 셋째 민구는 45세예요. 모두 결혼해서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지만 요즘 들어서는 가족이라는 게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이 이야기는 3개월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훨씬 더 오래전부터 조금씩 쌓여온 문제였을지도 모르겠네요. 다만 제가 그걸 눈치채지 못했을 뿐이었죠. 저희 부부는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어요. 젊은 시절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하면서 세 아들을 키웠습니다.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가게 문을 열고 공휴일도 없이 일했어요. 아이들 학용품 하나 사주기 위해, 아이들 과외비 마련하기 위해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렇게 40년을 일하면서 조금씩 모은 돈으로 25평짜리 아파트 하나를 샀어요. 그리고 은행에 예금도 조금 모았고요. 많지는 않지만 우리 부부가 노후를 보낼 수 있을 만큼은 됐다고 생각했어요. 세 아들 모두 대학을 보내고 결혼도 시켜주고,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정말 행복한 가족이라고 생각했어요. 명절 때마다 온 가족이 모여서 웃고 떠들고 손주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얼마나 즐거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아이들이 저희 재산에 대해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건요. 처음에는 아버지, 어머니 건강하시죠?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라고 하던 아이들이 어느 순간 아버지, 집문서는 어디에 보관하고 계세요? 통장은 안전한 곳에 두셨죠? 이런 질문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아이들이 저희를 걱정해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나이가 들면 깜빡깜빡할 수 있으니까 혹시 중요한 서류를 분실할까봐 걱정하는 거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별 생각 없이 집문서는 안방 서랍에 있고 통장은 거실 서랍에 있다고 알려줬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큰아들 민수가 갑자기 자주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예전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왔는데 일주일에 두세 번씩 오더라고요. 그리고 올 때마다 아버지, 제가 집 관리 좀 도와드릴까요? 어머니, 서류, 정리 같은 거 제가 해드릴까요? 이런 말들을 했어요. 고마운 마음에, 그래 민수야, 내가 도와주면 좋지라고 했는데 그때부터 민수는 우리 집 이곳저곳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서랍도 열어보고 장롱도 뒤져보고 뭘 찾는 건지 모르겠지만 정말 열심히 찾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한 건 둘째 민호와 셋째 민구도 비슷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민호는
경이 너무 자주 오는 것 같은데 혹시 아버지께 무슨 말씀을 드린 건 아니죠? 라고 물어봤고 민구는 아버지, 형들이 뭔가 이상한 말 안 했어요? 라고 궁금해했어요. 그때까지도 저는 단순히 아이들이 저희를 걱정해서 그러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점점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걸 느꼈어요. 세 아들이 함께 모이면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거든요. 예전에는 형제끼리 그렇게 친하게 지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서로를 경계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결정적인 사건은 2개월 전에 일어났습니다. 큰아들 민수가 찾아와서 말하더라고요. 아버지, 요즘 부동산 사기가 많다고 하던데 집 문서를 제가 보관해 드릴까요? 은행 금고에 넣어두면 안전할 것 같은데요. 그 말을 듣고 처음에는 그래도 될까? 라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뉴스에서 부동산 사기 소식을 자주 들었거든요. 그런데 아내 영자가 반대했어요. 여보, 우리 집 문서를 왜 남에게 맡겨요? 아무리 아들이라지만 남이 뭐야? 우리 큰아들인데 그래도 이상해요. 왜 갑자기 집 문서를 가져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내의 말을 듣고 보니 정말 이상했어요. 50년을 살면서 집 문서 때문에 문제가 생긴 적도 없는데 왜 갑자기 가져가겠다고 하는 건지. 하지만 민수가 워낙 간절히 부탁하더라고요. 아버지, 요즘 정말 위험한 세상이에요. 혹시 모르잖아요. 그냥 안전하게 보관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결국 저는 집 문서를 민수에게 맡겼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 아들을 의심할 이유는 없었거든요. 민수가 집 문서를 가져간 지 일주일 후 둘째 민호가 찾아왔어요. 그런데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었어요. 얼굴이 심각하더라고요. 아버지, 형이 집 문서를 가져갔다는 게 사실이에요. 은행 금고에 보관한다고 해서. 아버지,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였어요. 민호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왜? 무슨 문제라도 있니? 아버지, 경이 요즘 사업이 안 좋아서 돈이 급해요. 혹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닐까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설마 민수가 그럴 리가. 하지만 민호의 표정이 너무 심각해서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아내와 함께 이야기해봤어요. 여보, 민호 말이 맞을까요? 민수가 정말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려는 걸까요? 글쎄요, 설마 그럴까요? 아무리 그래도 우리 큰아들인데. 하지만 밤늦도록 잠이 오지 않았어요. 혹시나 하는 불안감 때문에요. 다음 날 민수에게 전화를 걸어봤어요. 민수야, 집 문서 잘 보관하고 있지? 네, 아버지.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어요. 혹시 다른 용도로 쓸 생각은 없지?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 제가 왜 그런 짓을 하겠어요? 민수의 목소리는 평상시와 다름없었어요. 하지만 왠지 모르게 의심이 가시지 않았어요. 그 후로 며칠이 지났는데 셋째 민구가 찾아왔어요. 민구도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아버지, 형들이 뭔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다는 거니?
큰형이 집 문서를 가져간 거 둘째 형한테 들었어요. 그런데 둘째 형도 요즘 이상해요. 자꾸 아버지 통장에 대해서 물어보거든요. 통장? 네, 아버지 예금이 얼마나 되는지, 어느 은행에 있는지, 그런 걸 물어봐요. 그제서야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세 아들이 모두 저희 재산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서로를 의심하고 경계하고 있었고요. 그날 밤 아내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여보, 우리 아이들이 이상해졌어요. 저도 느꼈어요. 요즘 아이들이 올 때마다 재산 이야기만 해요. 우리가 뭔가 잘못한 걸까요?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하지만 불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민수에게 집 문서를 맡긴 지 3주가 지났는데 민수가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집에 찾아가도 없고 며느리에게 물어봐도 요즘 바빠서 집에 늦게 들어와요라고만 할 뿐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민호가 급하게 찾아왔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로요. 아버지, 큰형이 정말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어요. 뭐라고? 제가 아는 사람이 은행에서 일하는데 확인해 보니까 우리 집이 담보로 잡혀 있더라고요. 5천만 원짜리 대출이요. 그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내 아들이, 내가 그토록 믿었던 큰아들이 나를 속였다니. 아내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렸어요. 이럴 수가 있나. 50년 동안 피땀 흘려 모은 집이, 우리의 노후 보장이었던 그 집이 담보로 잡혀 있다니. 민호가 계속 말했어요. 아버지, 이제 어떻게 하죠? 큰형이 돈을 갚지 못하면 집이 넘어갈 수도 있어요. 민수한테 연락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지? 제가 형을 찾아보겠어요. 일단 형을 만나서 이야기해야 해요. 그날부터 지옥 같은 나날이 시작됐어요. 민수는 여전히 연락이 안 됐고 민호는 형을 찾아다니느라 매일 바빴어요. 셋째 민구는 상황을 알고 나서 분노했어요. 큰형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이건 사기잖아요. 형제들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이 생긴 거예요. 며칠 후 민호가 민수를 찾아왔다고 연락했어요. 그런데 만나서 들은 이야기는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민수의 사업이 완전히 망해서 빚이 2억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빚을 갚기 위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는 거였고요. 형,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부모님 집을 어떻게? 민호가 따졌지만 민수는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당장 돈이 없으면 가족들이 길거리에 나앉을 상황이었다고 라고만 했대요. 그 말을 전해 들으니까 마음이 더 복잡해졌어요. 민수도 어려운 상황이었구나.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모를 속이고 집 문서를 가져간 게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50년 동안 믿고 살아온 아들에게 이렇게 배신당할 줄 몰랐어요. 그 후로 집안이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민호와 민구는 민수를 원망했고 민수는 피하기만 했어요. 가족 모임은 당연히 없어졌고
명절에도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그렇게 웃음이 끊이지 않던 우리 집이 무덤처럼 조용해졌어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후에 밝혀진 사실들이었어요. 민호도 몰래 제 통장 번호를 알아내려고 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셋째 민구는 민구대로 아버지, 이제 형들을 믿으면 안 돼요. 나만 믿으세요라고 하면서 자신에게 모든 재산을 맡기라고 했고요. 이게 뭔가 싶었어요. 내 세 아들이 모두 내 재산만 노리고 있었다니. 평생 사랑으로 키운 아이들이 이럴 수 있는 건가요? 아내는 매일 울기만 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아이들을 어떻게 키웠길래 이렇게 됐을까? 저도 답답하고 서러웠어요. 밤에 잠이 안 올 때마다 생각해봤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그렇게 착했는데, 형제끼리 그렇게 사이좋게 지냈는데, 언제부터 서로를 경쟁자로 보기 시작했을까? 혹시 제가 평소에 나중에 너희들한테 재산을 나눠줄 거야 라는 말을 자주 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큰아들이니까 더 많이 줘야지 같은 말을 해서 형제들 사이에 경쟁의식을 심어준 걸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확실한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민수가 대출받은 돈으로 사업을 다시 시작했지만 그 사업마저 실패한 거예요. 결국 5천만 원을 갚지 못하게 된 거죠. 은행에서 연락이 왔어요. 담보로 잡힌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정말 절망했어요. 50년을 살아온 집이, 우리의 모든 것이었던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니. 어디서 5천만 원을 구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설사 구한다고 해도 민수를 다시 믿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었어요. 민호와 민구가 와서 아버지, 우리가 힘을 합쳐서 5천만 원을 마련해 보겠어요 라고 했지만 그들도 각자 생활이 있는데 갑자기 그런 큰 돈을 구하기는 어려웠어요. 더욱이 민호와 민구 사이에도 이상한 기류가 흐르고 있었어요. 둘째 형이 돈을 얼마나 보탤 수 있어요? 민구가 물어보면 민호는 나도 여유가 없어. 너는 얼마나 낼 수 있는데? 이렇게 서로에게 떠넘기려고만 했어요. 결국 아무도 선뜻 나서지 않았죠. 그 모습을 보면서 더욱 실망했어요. 형제들이 서로를 믿지 못하고 부모보다 자신들의 이익만 생각하고 이게 내가 평생 키운 아이들의 모습인가 싶어서 정말 서러웠어요. 아내는 충격으로 몸이 안 좋아졌어요. 혈압이 올라가서 병원에 입원까지 했어요. 의사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조심하세요라고 했지만 이런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가 있나요? 매일 집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아이들의 변한 모습에 실망하고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됐어요. 동네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서 알게 된 건데 우리 집이 담보로 잡힌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이미 2년 전에도 한 번 담보대출이 있었고 그때는 민수가 갚았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2년 전에도? 네, 그때도 5천만 원 정도였는데
6개월 만에 갚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끼쳤어요. 민수가 이미 2년 전부터 제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저를 속이고 있었던 건가요? 집에 와서 다시 생각해보니 2년 전 민수의 행동들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그때 갑자기 아버지, 집 문서 어디 있어요? 라고 물어보기 시작했고 자주 찾아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부동산 사기 조심하세요라는 말을 자주 했고요. 모든 게 이미 계획된 일이었던 거예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민수는 처음부터 제 집을 이용할 생각이었구나. 아들에 대한 믿음이 50년 동안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어떻게 아들이 부모를 이렇게 속일 수 있는 걸까요? 더 충격적인 건 민우와 민구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나중에야 알게 된 건데 형제들끼리는 서로의 상황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저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왜 그랬을까요? 혹시 그들도 언젠가는 같은 짓을 할 생각이었던 걸까요? 그 후로 며칠간 아무도 믿을 수 없었어요. 세 아들 모두가 의심스러웠고 이 집안에서 제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아내뿐이었어요. 하지만 아내는 병원에 입원해 있고 저는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했어요. 경매 날짜가 점점 다가왔어요.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5천만 원을 마련하지 못하면 정말로 집을 잃게 되는 거였어요. 평생을 살아온 집, 아이들과 함께 추억을 만들었던 집, 손주들이 놀러 오던 집,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거였어요. 절망적인 마음으로 민수에게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어봤어요. 이번에는 다행히 받더라고요. 민수야, 아빠다. 아버지. 목소리가 많이 불이 죽어 있었어요.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는데 정말 어떻게 할 생각이니? 아버지,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어요. 다른 방법이 뭐가 있겠니?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제가 어떻게든 해보겠어요. 하지만 민수의 목소리에서는 자신감을 찾을 수 없었어요. 이미 모든 방법을 시도해봤지만 소용없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날 밤 혼자 앉아서 생각해봤어요. 이제 정말 끝인 걸까? 5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걸까? 아내와 함께 늙어갈 집이, 손주들이 놀러 올 집이 없어지는 걸까? 그런데 그때 갑자기 깨달은 게 있어요. 집을 잃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가족이 뿔뿔이 흩어졌다는 것이었어요. 세 아들이 서로를 원망하고 저와 아내를 실망시키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뭉쳐있던 우리가 완전히 해체되어 버린 거였어요. 재산 때문에 가족이 망가졌어요. 돈 때문에 50년 동안 쌓아온 사랑과 신뢰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럼 이 재산이, 이 돈이 정말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건가요? 가족을 잃어가면서까지 지켜야 할 것인가요? 다음 날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 상황을 지켜볼 수 없겠다고. 세 아들을 불러서 마지막 대화를 나누기로 했어요. 다행히 아내도 병원에서 나올 수 있게 되어서
부부가 함께 아이들과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민수야, 민호야, 민구야, 아버지가 할 말이 있어서 너희를 불렀어. 세 아들이 모두 왔지만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분위기가 너무 차가웠어요. 지난 몇 달 동안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너희들도 다 알고 있지.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민수야, 내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거, 그리고 그 돈을 갚지 못해서 집이 경매에 넘어갈 위기라는 거, 모든 걸 알고 있어. 민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미안하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니? 민호가 화를 냈어요. 형 때문에 우리 가족이 다 망가졌잖아요. 민호야, 너도 마찬가지야. 형을 원망하기 전에 내 자신은 어땠는지 생각해봐라. 제가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너도 아버지 통장에 관심이 많았잖니? 그리고 형이 집문서를 가져간 걸 알면서도 처음에는 말하지 않았고, 민호가 할 말을 잃었어요. 민구야, 너는 어떻고? 저는 형들과 달라요. 다르긴 뭐가 달라? 너도 마지막에 와서 나만 믿으라고 했잖니? 너희 셋 다 아버지 재산만 생각했어. 그 말을 하고 나니까 가슴이 미어질 것 같았어요. 내 아이들이,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아이들이 모두 재산만 바라보고 있었다니. 아내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너희들아, 아버지가 물어보자. 언제부터 우리를 돈으로만 봤니? 언제부터 형제가 아닌 경쟁자가 됐니? 세 아들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우리가 너희를 키울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을까? 한참 침묵이 흐른 후 민수가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저도 처음에는 그런 생각 없었어요. 진짜로 사업이 잘 안 돼서 급해서 그냥 잠깐만 빌리려고 했던 거였어요. 잠깐만. 2년 전에도 그랬잖니. 그때는 정말 갚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민호도 말했어요. 저도 처음에는 형이 아버지를 속이는 것 같아서 걱정됐던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저도 모르게 아버지의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럼 너는 아버지가 걱정돼서 그런 게 아니라 재산이 궁금해서 그런 거였구나. 민구가 제일 늦게 입을 열었어요. 저는 형들이 모든 걸 다 가져갈까봐 무서웠어요. 저만 손해보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나한테 나만 믿으라고 한 거구나. 네. 죄송해요. 새 아들의 고백을 듣고 나니까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기도 했어요. 아이들도 각자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던 거구나.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족을 속이고 재산을 노린 게 정당화될 수는 없었어요. 너희들아, 아버지가 이제 결정을 내렸어. 세 아들이 고개를 들고 저를 바라봤어요. 이 집은 경매에 넘어가도 좋아. 아버지, 어차피 5천만 원을 마련할 방법도 없고, 마련한다고 해도 또 다시 이런 일이 생길지 모르거든. 그럼 아버지는 어디서 사실 거예요? 민호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작은 아파트 하나 정도는 살 수 있을 거야. 집값에서 5천만 원 빚을 빼고 나면 말이야. 너희들 걱정은 하지 마라. 아버지, 저희가 뭔가 방법을 찾아보겠어요. 민구가 말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다. 이제 너희들한테 의지하고 싶지 않아. 아버지, 어머니는 스스로 알아서 살아갈 거야. 그 말을 하고 나니까 세 아들이 모두 당황하는 표정이었어요. 아버지, 그럼 저희는 너희들은 각자 알아서 살아라. 형제끼리 사이좋게 지내고 부모 걱정은 하지 말고. 아내가 말했어요. 여보, 말이 맞아요. 이제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아가겠어요. 너희들한테 짐이 되고 싶지도 않고, 너희들이 우리 재산 때문에 싸우는 것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 그날 대화 이후 집안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어요. 아이들이 뭔가 깨달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미 깨진 신뢰를 회복하기는 어려웠어요. 며칠 후 뜻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민수가 혼자 찾아온 거예요. 하지만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얼굴이 많이 야위었고 눈에는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아버지, 제가 집을 팔았어요. 뭐라고? 제 집을 팔았어요. 그리고 대출금 5천만 원을 갚았어요. 믿을 수 없었어요. 민수가 자기 집을 팔아서 빚을 갚았다고? 아, 너 정말이니? 네, 아버지. 어제 은행에 가서 모든 빚을 정리했어요. 이제 아버지 집은 안전해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빙 돌았어요. 내 집을 팔면 너희 가족은 어떻게 하려고? 전세로 들어갔어요. 좀 불편하겠지만 제가 저지른 일이니까 제가 책임져야죠. 민수가 계속 말했어요. 아버지,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부모님을 속이고 형제들을 의심하게 만들고 모든 게 다 제 잘못이에요. 민수야, 아버지가 하신 말씀 듣고 나서 정말 많이 생각했어요. 제가 뭘 하고 있었는지. 가족을 위해서 한다고 했지만 결국은 다른 가족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있었잖아요. 그 후로 민호와 민구도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민호는 형이 저렇게까지 했는데 저도 뭔가 해야죠라며 아버지 어머니 병원비를 대겠다고 했어요. 민구는 앞으로는 형들과 협력해서 부모님을 모시겠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너희들 마음은 고맙지만 아버지 어머니는 이제 너희들한테 의지하지 않고 살아갈 거야. 아버지, 재산 때문에 가족이 망가지는 모습을 봤잖니?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아가겠어. 그 후 저희 부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집은 팔기로 했어요. 비록 민수가 대출금을 갚아줬지만 이 집에서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어요. 너무 많은 상처와 아픔이 담겨 있었거든요. 집을 팔고 나서 받은 돈으로 작은 아파트 하나를 샀어요. 그리고 남은 돈은 반은 사회에 기부하고 반은 저축해뒀어요. 아이들이 언젠가 정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도와줄 수 있도록요. 기부를 결정할 때 아이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 왜 그 돈을 기부해요? 너희들한테 물려줄 재산이 많을수록 너희들이 싸울 거 아니야. 차라리 사회에 도움이 되는 곳에 쓰는 게 낫겠어. 그 말을 듣고 아이들이 뭔가 깨달은 것 같았어요. 재산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걸, 가족이 화목한 게 더 중요하다는 걸 말이에요. 새 아파트로 이사한 후 생활이 많이 달라졌어요. 집은 작아졌지만 마음은 훨씬 편해졌어요. 더 이상 계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고 아이들이 재산 때문에 싸울 일도 없어졌으니까요. 아이들도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어요. 민수는 전셋집에서 살면서도 부모님께 안부를 자주 전했어요. 민호와 민구도 더 이상 재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대신 아버지, 어머니 건강은 어떠세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라고 진심으로 걱정해줬어요. 몇 달 후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였어요. 새 집에서 가진 첫 번째 가족 모임이었어요. 분위기는 예전과 많이 달랐지만 그래도 가족이 함께 앉아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아버지,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민수가 다시 한번 사과했어요. 이제 그만하자. 민수야, 다 지난 일이야. 하지만 중요한 건 앞으로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지내느냐가 중요한 거지. 민호가 말했어요. 아버지, 저희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돈 때문에 가족을 잃을 뻔했잖아요. 민구도 덧붙였어요.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예요. 형들과도 사이좋게 지낼 거고 부모님께도 효도할 거예요. 그날 저녁 아이들이 모두 돌아간 후 아내와 대화했어요. 여보, 우리 잘한 걸까요? 뭘 잘했다는 거예요? 재산을 정리한 것, 기부한 것, 그런 결정들 말이에요. 아내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잘했죠. 덕분에 아이들이 정신을 차렸잖아요. 그래도 아이들한테 물려줄 게 별로 없게 됐네요. 그게 뭐 어때요? 가난하게 살아도 화목하게 사는 게 낫지. 돈 때문에 싸우면서 사는 것보다는. 아내 말이 맞았어요. 돈보다 소중한 건 가족의 화목이었어요. 그 후로 1년이 지났어요. 아이들은 정말 많이 변했어요. 민수는 새로운 직장을 구해서 성실하게 일하고 있어요. 비록 예전만큼 큰 사업은 못하지만 안정적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민호와 민구도 더 이상 형제끼리 경쟁하지 않고 서로 도우면서 지내고 있어요. 무엇보다 좋은 건 이제 가족 모임에서 웃음소리가 다시 들린다는 거예요. 예전처럼 시끌벅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진심 어린 대화들이 오가요. 재산 이야기는 더 이상 나오지 않고 대신 서로의 안부를 진심으로 묻고 답해요. 손주들도 할아버지, 할머니를 더 자주 찾아와요. 새 집은 작지만 손주들에게는 더 편한 공간이 된 것 같아요. 할아버지, 여기 집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손주의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뭉클했어요. 며칠 전에는 민수가 혼자 찾아와서 말하더라고요. 아버지, 제가 전셋집에서 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뭘 깨달았는데? 집이 크다고 해서
재산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걸요. 가족이 화목한 게 진짜 행복이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정말 기뻤어요. 내 아들이 드디어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깨달았구나 싶어서요. 그래, 민수야. 내가 그걸 안다니 아버지가 정말 기뻐. 아버지, 혹시 저희를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뭘 용서해 달라는 거야? 너희들은 내 아들들이잖니? 요즘은 아내와 둘이서 소박하지만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작은 집이지만 마음은 편해요. 아이들 걱정도 예전만큼 하지 않아요. 이제 그들도 다 어른이고 각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니까요. 가끔 친구들이 물어봐요. 철수야, 재산을 그렇게 정리해버리니까 후회 안 되니? 후회할 게 뭐가 있어? 덕분에 가족이 화목해졌는데. 그래도 노후 준비는 어떻게 할 거야? 지금도 충분해. 아내와 둘이 살 만큼은 있고 아이들도 이제 제정신이니까 정말 어려우면 도와줄 거야. 실제로 그래요. 이제 아이들이 진심으로 부모를 걱정해줘요. 재산 때문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요. 민호는 주말마다 와서 집안일을 도와주고 민구는 병원에 갈 때마다 데려다 줘요. 민수는 비록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없지만 자주 안부 전화를 해줘요. 이런 관심과 사랑이 돈으로 살 수 있는 건가요? 절대 아니죠. 진짜 소중한 건 마음이에요. 서로를 걱정하고 사랑하는 마음 말이에요. 어제는 온 가족이 모여서 제 76번째 생일을 축하해줬어요. 큰 선물이나 비싼 음식은 없었지만 아이들이 정성껏 준비한 작은 파티였어요. 손주들이 직접 그린 그림을 선물로 줬고 며느리들이 손수 만든 음식을 가져왔어요. 아버지, 생일 축하해요. 세 아들이 함께 축하 인사를 하는 모습을 보니까 눈물이 났어요.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모습을 다시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그날 밤 아내와 이야기했어요. 여보, 우리 참 행복하네요. 그러게요. 이런 날이 다시 올 줄 몰랐어요. 재산을 잃었지만 가족을 되찾았잖아요. 맞아요.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가족은 한 번 잃으면 되돌리기 어려운 거였네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 힘들었던 시간들도 필요한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일이 없었다면 아이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했을 수도 있고 저희 부부도 진짜 소중한 게 뭔지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요즘은 동네 경로당에서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해요. 우리 아들이 자꾸 재산 이야기를 해서 걱정이에요. 며느리가 상속에 대해서 물어봐서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고민들을 들을 때마다 제 경험을 나누어 드려요. 재산 때문에 가족이 싸우기 시작하면 빨리 정리하세요. 돈보다 가족이 더 소중해요. 아이들이 재산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면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숨기면 더 큰 문제가 생겨요. 이런 조언들을 해드리면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세요. 사실 우리 같은 나이 되면 누구나 비슷한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평생 모은 재산을 자식들에게 어떻게 물려줄 것인가? 공평하게 나누어 줄 것인가? 아니면 한 명에게 맡길 것인가? 이런 고민들 말이에요. 하지만 제가 깨달은 건 재산을 물려주는 방법보다 더 중요한 건 가족의 화목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재산을 물려줘도 형제끼리 싸우고 원망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요즘은 젊은 부모들에게도 이런 말을 해주고 싶어요. 아이들을 키울 때부터 돈보다 중요한 가치들을 가르쳐 주세요. 형제끼리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해요. 저희도 아이들을 키울 때 이런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사주는 데만 신경 쓰고 정작 중요한 가치들은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손주들에게만큼은 다르게 하려고 해요. 우리 손주야, 할아버지가 중요한 이야기 해줄게.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가족이 서로 사랑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할머니, 할아버지는 돈이 많지 않지만 너희들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세상에서 제일 크단다. 손주들이 이런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잘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희의 실수는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재산은 나눌 수 있지만 가족의 정은 잃으면 되돌릴 수 없어요. 돈 때문에 가족이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그 돈이 정말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들은 자식들에게 너무 많은 걸 물려주려고 하지 마세요. 때로는 덜 주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식들은 부모님의 재산에 너무 관심을 갖지 마세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사랑하고 공경하는 게 더 중요해요. 지금 저는 작은 집에서 아내와 단둘이 살고 있지만 정말 행복해요. 제 아들이 모두 건강하고 가족이 화목하고 손주들이 자주 찾아와주고 이보다 더 큰 재산이 어디 있겠어요? 당신은 지금 가족과 어떤 유산을 남기고 있나요? 돈과 재산인가요? 아니면 사랑과 화목인가요? 진짜 소중한 유산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감사합니다.